2026년 6월 12일 DMQA 오픈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픈 세미나 제목은 From Referring to Reasoning, The Evolution of Video Object Segmentation입니다. 발표에 앞서 발표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김성범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으로 재학 중인 안채원입니다. 저는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과 멀티모달 러닝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청취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세미나는 전반적인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여 Referring Video Object Segmentation 그리고 Reasoning Video Object Segmentation의 알고리즘들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 세미나를 요약하면서 본 세미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줄여서 BOS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BOS는 비디오 안에서 원하는 객체를 프레임 단위로 분할하고 추적하는 기술입니다. 자율주행이나 보안, 의료, 영상 편집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컴퓨터 비전에서 핵심적인 태스크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BOS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될까요? 일단 입력으로는 비디오와 추적하고 싶은 대상의 첫 번째 프레임에 마스크 어노테이션이 들어갑니다. 모델은 이 어노테이션을 기반으로 이후 연속적인 프레임에서 같은 객체를 분리하고 추적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즉, 출력은 모든 프레임에서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t는 0 시점에서 주어진 마스크 어노테이션을 기반으로 t1, t2, t3, 그리고 마지막 시점까지 객체를 예측해서 추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깁니다. 이 어노테이션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객체를 추적할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꼭 마스크로 줘야 할까? 자연어로 대체할 수는 없을까 하는 발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 BOS의 비주얼 가이드 방식에서 이제 랭귀지 가이드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배경입니다. 이렇게 첫 프레임의 마스크 대신 베이비 고릴라처럼 자연어 표현을 입력으로 주고 모델이 이 표현에 해당하는 객체를 비디오에서 찾아내고 추적하는 것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랭귀지 가이디드 BOS입니다. 이 자연어 가이드라인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frain BOS로 월보스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초록색 상자를 보시면 The cat on the left, the dog jumping, the person in red shirt 이렇게 객체의 외형이나 위치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해서 쿼리로 던져주는 방식이 Refrain BOS입니다. 두 번째로는 Reasoning BOS가 있는데요. The object that will protect you from the rain, the person second from the left 이렇게 좀 세계 지식이나 인과 추론, 시공간적인 추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암묵적인 쿼리를 사용하는 것이 Reasoning BO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얼버스와 리즈닝 BOS 태스크의 등장과 함께 관련 데이터셋 구축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2018년부터 22년까지는 A2D 센텐스, 랩 데이비스 스틸 등 이런 명시적 표현 기반의 얼버스 데이터셋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23년부터는 웰버스, 리전버스, 비디오 레전스와 같이 추론 기반 데이터셋들이 빠르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리즈닝 BOS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 연구 방향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랭귀지 가이드 BOS가 기존 BOS 대비 어떤 챌린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라는 두 가지 다른 모달리티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Referring BOS는 이 두 모달리티 간의 크로스 모달 어라이먼트, 즉 언어 표현이 가리키는 객체가 이미지의 어떤 부분인가를 맞추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리즈닝 BOS는 여기에 더해 추가적인 추론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를 막아줄 물건이라는 쿼리를 처리하려면 월드 노울레지로 우산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가장 자주 쓴 컵이라는 쿼리를 처리하려면 영상 전체의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한 시각 언어 정렬을 넘어서 이런 복잡한 추론까지 수행하는 것이 리즈닝 BOS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본격적으로 알고리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ferring BOS 파트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Language as Queries for Referring Video Object Segmenta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2022년 CVPR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현재 334회 인용되었습니다. Languages as Queries라는 핵심 아이디어로 Reframe BOS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리퍼포머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전 방법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텀업 방식은 시각 언어 정보를 초기에 퓨전을 한 다음에 FCN을 통과시켜 각 픽셀이 지칭된 객체인지 아닌지 바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탑다운 방식은 세그멘테이션 모델로 먼저 이미지 내 모든 객체를 검출한 다음 그라운딩 모델로 자연어 쿼리에 맞는 객체를 후처리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방식 모두 한계가 있었습니다. 버텀업 방식은 언어를 피처 수준에서 섞기만 하는 방식이라 어떤 객체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부재했습니다. 또한 프레임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시간적 일관성도 부족하고 장면이 바뀌면 예측하는 객체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탑다운은 세그멘테이션과 그라운딩이 분리된 구조라 각 모듈을 따로 학습해야 하는 그런 연산적인 한계점이 있었고 객체별 마스크들을 다 생성한 이후에 자연어와 비교하는 방식이라 언어 정보가 탐색 과정이 아닌 후처리 단계에서야 개입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이전 방식들의 공통적인 한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언어 정보를 객체 탐색 과정에 직접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버텀업은 픽셀 레벨에서 언어를 섞기만 하고 탑다운은 객체를 다 찾은 다음에야 언어와 대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리퍼포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리퍼포머가 이 한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기 전에 배경 지식을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DETR이라는 모델인데요. DETR은 2020년에 나온 트랜스포머 기반 객체 탐지 모델입니다. 동작 방식을 간단히 보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백본 CNN으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을 하고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정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N개의 학습 가능한 오브젝트 쿼리가 트랜스포머 디코더에서 이미지 특징과 어텐션을 수행하며 각 쿼리가 객체 하나를 표현하는 인스턴스 임베딩으로 변환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스 임베딩이 프레딕션 헤드의 FFN에 들어가게 되고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를 출력을 하면서 인스턴스 단위로 객체 탐지를 완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오브젝트 쿼리라는 개념인데요. 픽셀 단위가 아닌 인스턴스 단위로 객체를 표현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오브젝트 쿼리를 직관적으로 비유하면 이미지에서 알아서 객체를 찾는 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DETR에서 이 오브젝트 쿼리는 어떤 객체를 찾을지 임무를 받지 않은 탐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 찾아보자는 식으로 이미지의 모든 객체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리퍼포머의 핵심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기존 DETR의 오브젝트 쿼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임무 지령 없이 투입된 탐정이었는데요. 리퍼포머는 처음부터 언어 단서를 받은 탐정만 투입하면 어떨까라는 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탐정처럼 레드 애플이라는 언어 정보를 받고 빨간 사과 같은 객체를 다 찾아보자 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Language as Queries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브젝트 쿼리에 언어 단서를 주입하는 것이 리퍼포머의 핵심 컨트리뷰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텍스트 피처를 오브젝트 쿼리의 초기값으로 사용을 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리퍼포머의 전체 파이프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본에서는 비주얼 인코더가 멀티스케일 피처 맵을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에서는 두 가지 특징을 뽑는데요. 각 단어 하나의 특징을 포함한 월드 레벨 피처와 문장 전체를 하나로 풀링한 특징인 센텐스 레벨 피처를 뽑습니다. 여기서 이제 센텐스 레벨 피처가 오브젝트 쿼리를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트랜스포머 단계입니다.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 정제된 시각 특징들이 랭귀지 가이디드 된 오브젝트 쿼리들과 함께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는 인스턴스 임베딩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인스턴스 임베딩들은 이 세 가지 프레딕션 헤드에 들어가서 예측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각 쿼리들은 프레임 간에 같은 웨이트를 공유를 합니다. 이 그림에서 같은 색깔이면 같은 프레임이고 같은 쉐이프의 쿼리이면 같은 쿼리를 의미합니다. 이 뜻은 맵 프레임마다 똑같이 생긴 쿼리는 똑같은 객체만 찾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별도의 추적 알고리즘 없이도 같은 객체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박스헤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박스헤드는 객체가 이미지 어디에 있는지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하고, 클래스헤드는 이 객체가 지칭된 객체가 맞는지 yes or no, 그 이진법으로 확률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헤드는 이 객체만 걸러낼 수 있는 맞춤 가중치, 즉 다이나믹 커널을 생성을 했는데, 이 다이나믹 커널은 나중에 이제 실제 마스크를 생성을 할 때 사용이 되게 됩니다. CMFPN Cross Model Feature Pyramid Network입니다. 기존 FPN은 최상위 레벨에서만 이 랭귀지를 퓨전하는 데 그쳤는데, CMFPN은 4개 스케일 모두 시각 언어를 세밀하게 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월드 레벨 피처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월드 레벨 피처가 각 스케일에 크로스 어텐션에서 이제 키 밸류로 들어가서 시각 특징과 파인 그레인드한 상호작용을 수행을 합니다. 이를 통해 마스크 생성에 사용될 고품질 피처 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가 무엇을 찾을지를 담당을 했다면 CMFPN은 어디를 칠할지를 픽셀 수준에서 정교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때는 이제 박스헤드에서 생성했던 바운딩 박스와 이 크로스 모달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피처 맵을 컨캣을 시키고 이제 그 컨캣한 것을 다이나믹 커널과 컨볼루션 영상을 적용을 해가지고 각 인스턴스의 마스크를 생성을 합니다. 이후 인스턴스 시퀀스 매칭을 통해 이 총 프레임 전체에서 평균 스코어가 가장 높은 인스턴스 시퀀스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n개의 쿼리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지칭된 객체를 추적하고 있는 쿼리를 최종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후처리나 외부 트래커 없이 자연스럽게 추적이 이루어집니다. 네, 다음은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퍼포머는 윗버닝 BOS 태스크 벤치마크인 렐프 유튜브 BOS, 렐프 데이비스 17, A2D 센텐시스, JHMDB 센텐시스 등 4개 벤치마크 모두에서 이전 소타 대비 큰 폭의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의 핵심이었던 컨디셔널 쿼리의 개수를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한 결과인데요. 컨디셔널 쿼리를 5개 정도 사용했을 때 최적 성능을 보였습니다. 기존 DETR은 오브젝트 쿼리를 100개 정도 사용하는 것이 원래 기본인데, 리퍼포머는 언어 정보를 주입함으로써 쿼리 수를 100개에서 단 5개로 획기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이는 언어 지령을 받은 그런 탐정들만 투입을 하니 아무 지시 없이 100명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로도 효율적으로 객체를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Referring BOS의 대표 방법론인 Reperformer를 살펴봤고, 이제 Reasoning BOS 방법론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easoning BOS 논문은 BISA Reasoning Video Object Segmentation via Large Language Models 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24년 ECCB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고 현재 174회 인용되었습니다. BISA는 일단 비전 랭귀지 얼라인먼트로만으로는 태스크 수행이 어려운 좀 암묵적인 텍스트 쿼리로 BOS를 진행을 하는 리즈닝 BOS 태스크를 최초로 정의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 웰보스라는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는데 1042개의 비디오에 35,074쌍의 텍스트 쿼리를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셋을 제안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리즈닝 BOS 태스크를 수행할 비사라는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이 비사의 모티베이션은 이미 이미지 도메인에서 이제 리사라는 모델이 MLLM의 추론 능력을 세그멘테이션에 활용하고 있다는 거에서 왔는데요. 이 리사는 세그라는 특수 토큰을 도입을 해서 MLLM의 추론 결과를 마스크 생성으로 연결하는 임베딩 에즈 마스크라는 패러다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사 또한 MLLM의 추론 능력을 비디오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제 비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텍스트 가이드 프레임 샘플러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프레임과 참조할 프레임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BQA용 MLLM인 라마 BID를 사용하게 됩니다. 라마 BID는 이 각 프레임을 단 2개의 토큰으로 압축할 수 있어서 긴 비디오를 처리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라마 BID에 슬라이드 우측에 보이시는 이 프롬프트를 템플릿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라마 BID가 이 텍스트에 해당하는 객체를 찾기 위해서 비디오의 몇 퍼센트 지점을 보면 되는지 퍼센트로 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값을 기준으로 특징적인 프레임, 즉 키 프레임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키 프레임이 선택이 되면 메인 MLLM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키 프레임과 이 참조 프레임 그리고 텍스트를 같이 MLLM에 입력을 하면 MLLM이 쿼리에 대한 추론을 수행을 하면서 응답 텍스트에 세그라는 특수 토큰을 삽입합니다. 이 세그 토큰은 MLLM이 추론한 객체의 정체, 맥락, 위치 정보를 하나의 벡터, 즉 히든 임베딩에 압축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위치 정보뿐만이 아니라 MLLM이 추론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네, 이 세그 토큰의 히든 임베딩은 MLLM의 임베딩 공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제 디코더로 활용할 샘 디코더가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MLP를 통해서 샘 디코더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프로젝션을 합니다. 네, 이제 프로젝션이 된 세그 임베딩은 샘의 마스크 디코더의 프롬프트 임베딩 역할로 들어가서 입력이 됩니다. 이 샘은 이 임베딩을 기반으로 키프레임에서 픽셀 단위 분할 마스크를 생성을 하고 이 마스크를 XMEM이라는 오브젝트 트래커에 넣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오브젝트 트래커가 마스크를 나머지 프레임으로 전파를 하면서 전체 프레임의 마스크들이 생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실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험 결과를 보시면 미사는 자체 제안한 벤치마크 웨보스에서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 리즈닝 태스크뿐만 아니라 레퍼링 태스크에서도 소타를 기록한 점이 주목받을 만합니다. 또한 기존 월버스 벤치마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퍼링 BOS 전용으로 설계된 모델들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MLLM이 가진 풍부한 시각 언어 이해 능력이 명시적 표현 처리에도 효과적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실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키프레임을 사용했을 때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모든 세팅에서 성능이 약 2% 정도 높았는데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텍스트 가이드 프레임 샘플링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참조 프레임을 샘플링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는데 일단 균일하게 전체 비디오에서 참조 프레임을 고르는 글로벌 방식이 있고 이 키프레임 앞뒤로 연속적이게 샘플링을 하는 로컬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반은 글로벌하게 나머지 절반은 로컬로 하는 이제 글로벌 로컬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글로벌 로컬 샘플링을 했을 때가 가장 성능이 높았던 것을 보아 전역적인 정보와 지역적인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참조하는 프레임이 많아질수록 성능이 향상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사에도 명확한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한된 템포럴 컨텍스트입니다. 단일 세그 토큰 하나로 키프레임 또는 전체 비디오를 표현하려다 보니
프레임감 변화나 시공간적 특징을 충분히 담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확한 키프레임 셀렉션입니다. 키프레임 선택을 외부 모델인 라마 BID에 의존을 하는데 이 모델은 BOS 태스크와는 좀 무관하게 학습된 비디오 QA 모델이라 복잡한 템포럴 리스닝이 필요한 비디오에서 부정확한 키프레임 선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리된 세그멘테이션과 프로파게이션 모듈입니다. 키프레임을 분할을 하고 이제 마스크를 생성할 땐 셈을 사용하고 마스크를 전파할 때는 XMM을 별개로 사용하다 보니 엔드투엔드 학습이 불가능하고 앞단계 오류가 뒷단계로 그대로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한계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일단 첫째, 템포럴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분리된 모듈 구조 때문에 엔드투엔드 학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논문의 방법론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논문은 오늘 소개해 드릴 마지막 논문인데요. 제목은 The Devil is in Temporal Token, High Quality Video Reasoning Segment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25년 CVPR에서 발표되었고 현재 52에 인용되었습니다. 제목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템포럴 토큰이 가장 키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소개하는 방법론인 이 BRSHQ의 모티베이션은 비사의 한계에서 직접 출발합니다. 일단 첫 번째 모티베이션은 단일 토큰으로 공간 정보와 시간 정보를 동시에 담을 수 없지 않을까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하나의 세그 토큰의 각 프레임의 스페이셜 정보와 비디오 전체의 템포럴 정보를 동시에 우겨 넣으니 둘 다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모티베이션 2는 셈과 트래커를 분리하지 말고 하나의 모델로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입니다. 마침 지금은 옛날 모델이 됐지만 셈2라는 모델이 분할과 전파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비사가 셈1을 이용한 것과 달리 셈2를 이용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BRSHQ의 전체 파이프라인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템포럴 토큰 인코딩입니다. 먼저 클립 기반으로 이렇게 비디오를 샘플링을 하고 텍스트와 함께 MLLM에 집어넣습니다. MLLM은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두 종류의 토큰 임베딩을 생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세그 토큰, 비사에서 계속 이용했던 세그 토큰과 새롭게 도입한 탁 토큰입니다. 일단 세그 토큰은 각 샘플링 프레임별 스페이셜 정보를 담습니다. 즉, 이 프레임에서 객체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공간적 특징이 각 프레임마다 하나씩 인코딩이 됩니다. 그리고 탁 토큰은 전체 비디오를 대표하는 템포럴 정보를 담는 단 하나의 토큰입니다. 그래서 프레임 간의 관계와 맥락을 통합 표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두 임베딩은 MLP를 통해서 여기서 앞으로 활용을 할 셈2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프로젝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사가 단일 세그 토큰 하나로 모든 것을 표현하려 했던 것과 달리 BRSHQ는 공간 정보와 시간 정보를 분리해서 계층적인 분리를 해서 각각의 토큰에 담는다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Temporal Dynamic Aggregation, 줄여서 TDA입니다. TDA의 핵심 아이디어는 각 프레임의 세그 토큰과 단 하나 있는 타크 토큰 사이에 코사인 유사도를 가중치로 사용해서 세그를 타크에 합산을 하는 것입니다.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람다는 각 프레임별 세그와 타크 사이에 정교화된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먼저 이 과정을 다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세크와 타크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유사도가 높은 프레임일수록 비디오 전체 맥락을 잘 대표하는 프레임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유사도를 정교화한 다음에 어텐션 웨이트로 사용을 해서 세그 임베딩을 타크에 가중 합산합니다. 이를 통해 이 새로운 타크는 전체 비디오 정보 외에 각 프레임의 로컬 정보까지 합산을 해서 더 풍부한 시공간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엔 적진 않았지만 학습 시에는 타크와 가장 유사한 세그를 가진 프레임을 키프레임으로 사용을 해서 TDA와 키프레임 선택을 동시에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토큰 드라이븐 키프레임 셀렉션, 즉 TK였습니다. 이때 이 전 단계인 TDA를 통해 풍부해진 이, 이 타크를 활용을 해서 샘2에 넣은 다음 최적의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방금 샘플링 프레임과 타크 토큰을 샘2에 입력을 했다고 했는데 샘2에 입력을 하면 이 오클루전 스코어라는 점수가 나옵니다. 이 오클루전 스코어는 해당 프레임에서 객체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에 대한 그런 점수입니다. 그래서 양수이고 높을수록 객체가 잘 보인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음수이면 객체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클루전 스코어와 아까 구했던 그 토큰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합쳐가지고 가장 높은 점수인 프레임을 최종 키 프레임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토큰 드라이븐 단계에서 선택된 최종 키 프레임과 이 타크 토큰이 샘2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샘2는 이 키 프레임에서 마스크를 생성을 하고 샘2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모리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전체 프레임에 전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비디오에 이제 마스크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BRSHQ 방식은 MLLM 토큰 인코딩부터 TDA, TKS, 샘2 마스크 생성 전파까지 하나의 엔드-투-엔드 파이프로 연결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실험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RSHQ는 이제 비사 논문에서 제시했던 벤치마크인 웰보스에서 소탈을 기록을 했고 기존 웰보스 데이터셋에서 모두 소탈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웰보스에서 비사 대비 랩버링에서는 5.9%, 그리고 리즈닝에서는 12.5%, 그리고 총 9.1%의 JNF 향상이라는 큰 폭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리즈닝 서브셋에서 향상폭이 가장 큰 것은 템포럴 정보 통합의 효과를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아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테이블 4에서는 TDA와 TKS를 둘 다 제거하면 리퍼링 태스크에서는 마이너스 5.3%, 그리고 리즈닝에서는 마이너스 4.9%를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결과는 두 모듈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TDA 단독 기여가 TKS 단독 기여보다 큰 것을 보아 시간 정보 통합을 하는 이 TDA 요소가 BRSHQ의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테이블 5에서는 새로운 그 탁 토큰을 만들 때 코사인 유사도와 세그 토큰을 곱한 값을 합산한 것을 얼마나 더할지 그것을 조절을 하는 이 계수 알파에 대한 애블레이션 결과인데요. 알파가 0.1일 때 최적이고 알파가 0일 때는 TDA가 아예 동작하지 않아서 성능이 급락을 합니다. 반대로 또 알파가 너무 높으면 프레임 라벨 노이즈가 타겟에 과도하게 주입이 되어서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적절한 양의 융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음 실험 테이블 6을 보시면 키프레임 선택에 사용하는 세 가지 스코어 중에서 오클루전 스코어인 이 S3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오클루전 스코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 점수가 해당 프레임에서 객체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객체가 잘 보이는 프레임에서 더 많은 정보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생성하는 것이 당연히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 테이블 9에서는 샘플링 전략 비교인데 클립 기반 샘플링이 랜덤이나 이제 유니폼 샘플링에 비해서 확실히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텍스트 쿼리와 관련된 앵커 프레임을 이제 클립 기반을 사용을 하면 샘플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키프레임 선택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룬 세 방법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윗퍼포머는 랭귀지에스 쿼리스 패러다임을 최초로 제안한 리퍼링 BOS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쿼리에 언어 가이드라인을 직접 주입하여 처음부터 지칭하는 객체에 집중해서 탐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랭귀지 가이드 쿼리로 탐지 분할 추적을 엔드 투 엔드로 통합한 것이 핵심 기여점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비사입니다. 비사는 리즈닝 BOS 모델로 단일 세그 토큰으로 MLLM 추론과 분할 태스크를 연결했습니다. 다만 제한된 시공간 표현력과 엔드-투-엔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한계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은 BRSHQ입니다. BRSHQ는 세그 토큰과 더불어 이제 타크 토큰을 도입을 해서 공간적인 정보와 시간적인 정보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셈2로 프로파게이션과 마스크 생성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엔드-투-엔드 구조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BRSHQ는 비사의 한계점을 극복을 했다라는 그런 기여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즈닝 BOS의 최신 트렌드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트레이닝 프리 제로샷 방향의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아이클리어에 역습된 COT-RBS는 MLLM의 COT 추론 능력을 활용을 해서 파인 튜닝 없이도 리즈닝 BOS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 아카이브에 올라온 리퍼 에이전트나 에이전트 얼버스도 비슷한 방향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논문들은 파인 튜닝 비용 없이도 강력한 MLLM의 추론 능력을 직접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음 세미나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